암호 프로토콜 공격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공격은 중간자 공격이에요. 이 중간자 공격은 키 동의 프로토콜, 특히 DP-헬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나타나는 공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최초 DP-헬만이 제안했던 그 키 동의 프로토콜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인데요. 앨리스와 밥이 그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동의 프로토콜을 수행하는데 공격자가 중간에 위치해서 이 앨리스와 밥이 비밀스럽게 교환되는 정보들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공격이고, 그 앨리스와 밥은 공격자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원래 DP-헬만 프로토콜은 앨리스가 A를 선택해서 G에 A승을 해가지고 밥한테 주고, 밥은 B를 하나 선택해서 랜덤하게 G에 B승을 해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러면 받은 걸 갖고 자기가 선택했던 값으로 거듭 제곱해서 G의 A, B승을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그 G의 A, B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앨리스와 밥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GA와 GB를 서로 상대방이 줬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인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가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있냐면은, 이 공격자가 앨리스가 GA를 줄 때 이거를 막고 GC 값을 줍니다. 즉 공격자는 C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C를 하나 선택해서 G에 거듭 제곱을 하고 GC 값을 밥한테 줍니다. 마찬가지로 밥이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G의 B승 값을 줄 때 그걸 막고 앨리스한테도 G의 C승을 줍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에 따라서 앨리스가 계산하는 값은 원래 G의 AB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AB가 아니라 AC승을 계산하겠죠. 그리고 이쪽도 G의 AB승이 아니라 G의 BC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격자는 C 값을 알고 있고 여기에 전달된 GA와 GB를 알고 있으니까 얘도 G의 AC승 값 그리고 G의 BC승 값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앨리스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값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만들 테고 그 세션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는데, 공격자도 이 K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G의 BC승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K 프라임도 예로부터 계산된 K 프라임도 공격자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앨리스가 K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면은 얘가 그걸 차단하고 풀어보고 다시 밥이 볼 수 있게끔 K 프라임으로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와 밥은 중간에 누가 서로 교환한 메시지를 보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간자는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자 공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자가 중간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앨리스와 밥이 눈치채지를 못해야 돼요. 눈치채지 못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앨리스와 밥이 만들게 되는 세션 키를 이 공격자도 만들 수 있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GA와 GB 값을 인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교환한 거예요. 비밀로 유지해야 될 필요는 없는 정보예요. 저게 공개되더라도 제3자들은
GA와 GB 값을 이용해 가지고 G의 AB 승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밀로 유지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상대방이 준 거다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공격자들이 그 중간에 그것을 바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하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해결 방법은 인증을 하는 거예요. GA가 내가 준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알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GA와 GB를 그냥 교환하는 게 아니라 GA와 GB를 서로 주지만 그 GA 값에 서명을 해서 주는 거예요. 서명을 해서 주고 여기에 이제 B와 A를 넣은 이유는 강한 개체 인증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 앨리스야. 나 너랑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 주는 내 DPL만 값은 G의 A승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자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GA를 GC로 바꾸려고 하면은 유효한 서명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공격자는 앨리스의 서명키가 없으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으로 서명을 해서 교환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자 어택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실제 그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ISO에서 만든 DPL만 표준을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위에 제가 제시한 거랑 조금 다르게 3개의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GA라고 하는 값은 이번에 처음 선택한,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에 의하면은 또 프로토콜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매번 DPL만 할 때마다 랜덤하게 새로운 값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G의 A승은 또 여기에 있는 G의 X승은 난스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제시된 여기에는 요 서명의 최신성은 보장이 안 돼요. 상대방이 받아봤자 옛날에 받았던 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표준에서는 첫 메시지는 그냥 GX로 갑니다. 가고 이렇게 서명값이 상방으로 교환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원래 B는 G에 여기 Y승이 되어 있는데 G에 B승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상대방 생각했다는 A 값을 넣어준 거고요. 여기에 GX를 넣음으로써 이 서명이, 즉 GY가 나에 대한, GX에 대한 반응으로 주는 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서명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앨리스가 서명해서 주면은 B도 이 GX가 요번에 자기 GY가 난스 역할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GX의 요 서명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성까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게 표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중간자 공격이 취약했던 것은 교환되는 값들을 인증하지 않아서 이게 실제 내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준 값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 공격을,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중간자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는데 이 원래 공격에서 보면은 유효한 공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격자가 K와 K 프라임 뭔가를 이 앨리스와 밥이 사용하게 될 키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중간자 공격을 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것을 중간자가 바꿔치기 하더라도 요 GA와 GB 값을 바꿔치더라도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DPL만에 대한 중간자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해졌어요. 원래는 GA 주고 GB 주고 그거 갖고만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장기간 개인 키를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있는 XA 값은 얘의 개인 키고 YA는 공개 키가 돼요. 이 사용자의 늘 사용하고 있는 장기간 개인 키, 공개 키 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상대방의 개인 키, 나의 개인 키, 그리고 이번에 생성한 랜덤한 값들, 이게 같이 들어가서 요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가 GA를 GC로 바꾸더라도 얘는 뭘 못하냐면은 XA나 XB를 없기 때문에, 물론 둘 중에 하나는 얻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키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활용해 가지고 값을 만들 수 있지만 둘 다를 얻어서 이 값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자 공격을 해봤자 이 앨리스가 계산하게 되는 이 값, 그리고 밥이 계산하게 되는 이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 진행을 방해를 할 수 있는데,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는 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통신 망가뜨리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모르는 채 중간에 앉아서 다 엿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중간자 공격을 봤더니 얘는 그걸 교체할 수 있는 이유는 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인증을 하자라는 거고, 교체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교체를 한 다음에 중간자가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교체를 하더라도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면은 중간자를 여전히 방어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중간자들은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환되는 값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값도 같이 써서 세션 키를 계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장기간 키가 되는 거죠. 장기간 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교환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원래는 GHB만 교환했어요. 근데 지금은 첫 번째 방법은 GA와 서명값이 가고, 또 얘는 GA와 그 장기간 키를 써야 되니까 인증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그 장기간 키를 이제 쓰는 거예요. 얘는 서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얘는 서명은 하지 않지만 그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장기간 키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개 키를 알아야 되는 거죠. 활용을 해야 돼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증서라는 것은 매번 교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할 때마다 인증서를 교환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토콜 구성할 때에 따라서 내가 자주 통신하는 상대방이면 한 번은 받았겠죠, 인증서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인증서를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생각하면은 교환되는 메시지의 크기는 첫 번째 방법이 증가되긴 하죠. 서명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계산 비용을 보면은 첫 번째 방법은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거고, 서명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서명을 확인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방법 2는
이런 서명과 서명 확인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교환되는 메시지의 크기, 계산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은 오히려 방법 2가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실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장기간 키를 쓰지 않고 그때 사용된 랜덤한 값들만 이용해서 세션 키를 계산하는 게 더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몇 가지 또 변형들을 그 중간자 공교 때문에 나온 변형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은 이제 맥을 추가하는 어떤 맥을 추가해서 키 확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키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도 하고 맥도 합니다. 맥도 해가지고 이 맥의 KM은 GX와 GY를 이용해서 DPL만 해가지고 GXY승 그걸 이용해서 계산된 그 세션 키를 이용해서 그거를 그 맥 키를 이용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이제 세션 키는 KM이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기 위한 요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의 좀 비밀성을 지금은 보통 B와 A 이런 것들은 원래 암호화를 안 하는데 얘도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누군지를 안 밝히고 싶으면 이 부분은 또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아, 설명이 좀 그림이 잘못됐나? 근데 제가 하여튼 이 시그마 프로토콜을 소개해야 되는 이유는 실제 우리가 쓰는 TLS에서 이런 형태를 활용해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중에 TLS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요 중간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양쪽에서 서명을 해서 교환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런데 웹 환경을 보면은 웹 서버는 인증서를 갖고 있고 서명키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해당되는 브라우저는 그 서명키나 인증서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A가 브라우저고 B가 서버면 B는 자기가 주는 값을 서명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인 그 브라우저는 서명을 못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서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TLS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공격은 세션 키, 장기간 키의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키들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부주의에 의해서 뭐 사회공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독이 된 게 아니라 노출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얻어낸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키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간 키나 세션 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그 노출이 됐을 때 파급 효과, 문제가 되는 점들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프로토콜을 우리가 설계할 때 가져야 될 목표가 되겠죠.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거로부터 얻게 되는 피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기간 키가 노출될 수도 있고 세션 키가 노출될 수 있는데 장기간 키의 노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노출이 됐어요. 요 시점에서.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키가 노출이 됐을 때 과거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장기간 키를 쭉 써왔겠죠. 그러면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했던 과거 메시지들이 원래는 비밀로 유지돼야 되는데 이제는 풀리겠죠. 그러니까 공격자들이 그 메시지들을 모아놨다가 이거를 못 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풀 수 있는 키를 확보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션 키가, 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그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교환된 세션 키는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는 그걸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키 전송 프로토콜은 세션 키를 장기간 키로 암호화해서 주는 거예요. KAS로 KAB를 암호해서 줍니다. 그럼 그 암호문을 갖고 있는데 KAS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암호문을 풀어서 KAB를 얻을 수 있고, 그럼 또 그 KAB를 이용해서 그 세션에서 교환됐던 비밀 메시지들을 또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키 전송 프로토콜을 쓰는 경우에는 과거에 대해서 세션 키가 노출되는 걸 막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키 동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은 장기간 키가 노출된다고 해서 세션 키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되면,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면은 전방향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저 용어가 약간 헷갈리는데 전방향 안전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는 게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세션 키. 장기간 키와 과거 세션 키. 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봅시다. 미래는 내가 다른 사용자의 장기간 키를 확보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나는 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세계에서 살펴보면은 김상진이 갖고 있는 키를 통해서 김상진을 인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가 김상진의 키를 갖고 있다는 건 공격자가 김상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노출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방법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 키가 노출이 됐다. 그럼 내가 빨리 알아차려서 그 키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 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게 마찬가지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분실을 하면은 빨리 신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면 그걸 획득한 사람이 쓸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카드를 교체하고 그 카드는 폐지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키들도 키를 분실하게 되면은 빨리 폐지를 해서 없애고 새로운 키를 발급받아서 과거 키를 쓰면은 김상진으로 인증이 안 되게끔 하고, 김상진으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새로 발급된 키를 써야지만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와 똑같이 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됐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노출된 장기간 키를 이용해서
교환된 세션 키들이 노출이 되냐 안 되냐를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는 세션 키 자체를 장기간 키로 암호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DPL만 방식 키동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은 노출된 이후에 장기간 키를 활용하더라도 그 세션 키의 노출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된 이후에 우리가 그 확립된 세션 키들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노출이 안 되게끔 안 되면은 우리는 후방향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방향, 후방향. 용어들이 거꾸로 되어갈 것 같은데 용어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방향, 후방향이고 또 하나 특이한 공격이 있는데 키 노출 위장 공격이에요. 키 노출 위장 공격. 이거는 키가 노출된 그 키를 갖고 있는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듯이 공격자가 김상진의 키를 확보했어요. 그럼 어디 가서나 김상진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 노출 위장 공격은 어디 가서 김상진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김상진한테 접근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그 공격자가 갖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은 김상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진한테 접근해서 나 홍길동이야 했는데 너 진짜 홍길동이야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김상진한테 접근해서 김상진을 해코지 하는 게 키 노출 위장 공격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들이 키 노출 위장 공격에 대해서도 강건하게 만들어지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키가 노출되더라도 그 파급 효과를 최소화되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해야 되겠고 목표는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들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 키는 대칭 키일 수도 있고 공개 키 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는 KAS 서버와 각 사용자가 유지하고 있는 키가 장기간 키죠. 걔는 계속 쓰는 키고 공개 키에서는 아까 DPL만 할 때 뭘 했냐면은 중간자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서명해서 교환했어요. 그러면 그 서명할 때 쓴 서명 키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들은 장기간 키가 되는 거예요. 서명할 때 쓴 키는 장기간 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키는 꼭 대칭 키만이 아니라 대칭 키도 되고 공개 키. 실질적으로 공개 키는 노출되는 거 아니고 공개 키는 어차피 공개되는 거니까 그 공개 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가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방향 안전성을 전방향 안전성, 완벽한 전방향 안전성으로 또 개념을 나누는데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돼도 세션 키, 과거에 교환됐던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방향 안전성은 그 A, B가 있을 때 A와 B 또 서버 이런 키들이 노출이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전방향 안전성은 참여하는 일부 참여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되어도 과거의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A, B 서버가 있는데 B 거 노출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A 거가 노출되면 문제가 돼. 그러면 얘는 전방향 안전성은 보장한다 그래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A, B, 서버 모두의 장기간 키가 노출이 돼도 세션 키들은 노출이 안 되면은 완벽한 전방향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제시됐던 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을 방어하는 요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의 장기간 키는
-KA, -KB가 장기간 키예요. 그래서 장기간 키가 여기서 노출됐다는 것은 공격자가 앨리스의 서명 키, 밥의 서명 키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를 하더라도 그 키들은 GA, GB로부터 얘를 계산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둘 다 갖고 있어도, 공격자가 갖고 있어도 GA와 GB로부터는 얘를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이 MTI, 아까 안전성이 얘가 더 좋다고 얘기했죠. 얘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수학 얘기, 그거를 자세히는 안 뜯어서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식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 G의 XB승은 뭐예요? 밥의 장기간 공격키예요. 그리고 요 GB는 요번에 만든 랜덤한 DPL만 값이에요. 요 장기간 공격키의 A승을 내가 선택한 랜덤 값을 하고, 여기에는 XA, 내 개인 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소 보면은 랜덤한 값과 상대방의 개인 키, 랜덤한 값과 내 개인 키, 이렇게 쌍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XA 하나만 알면 XB를 하나만 알면 되나? 하나만 알아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A, B나 둘 중에 하나를 또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아도. 근데 만약에 XA와 XB를 다 알면 요 식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 아닌데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MTI에서는 앨리스와 밥의 장기간 키를 모두 공격자가 확보를 하면은 이 교환됐던 메시지에서 GA, GB를 얻어내고 XA와 XB를 알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앨리스와 밥이 교환하는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TI 프로토콜은 전방의 안전성을 만족하지만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얘는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장기간 키를 썼어요. 장기간 키를 썼으니까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은 세션 키 계산에 뭔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요 앞에 거 MTI가 아니라 얘는 세션 키 계산에 장기간 키는 하나도 활용 안 했어요. 단지 어떤 용도로만 활용했냐면은 세션 키에 인증할 때 이게 내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용도만 썼지 세션 키 계산에는 전혀 안 썼어요. 전혀 그 장기간 키를 안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완벽한 전방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TI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주로 이제 얘는 아니지만 그 표준에 있는 또는 시그마 같은 프로토콜을 써서 실제 DPL만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키 전송 프로토콜은 절대 전방의 안전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 노출이 되죠. 키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키 자체를 암호문 내에 암호화해서 교환하기 때문에 그때 암호화할 때 쓴 이 키들을 알면 이 키들이 바로 장기간 키인데 바로 노출이 되죠. 그 다음에 되게 또 옛날 프로토콜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토콜을 소개를 하면은 이 둘이 장기간 키를 갖고 있어요. 장기간 그 공개키 쌍을 이 이산대수 기반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DPL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번 새로운 거를 GAGB를 해서 세션 키를 만들어야 안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GA와 GXB, GXA와 GXB로 늘 그 DPL만 하면은 매번 그 만들어지는 값은 똑같겠죠. G의 XA의 XB승이니까 매번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매번 똑같은 세션 키를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랜덤한 값을 매번 선택하는 게 귀찮으니까 R이라는 값만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매번 요런 값을 쓰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R이 없으면 늘 똑같은 걸 하겠죠. 장기간 키 갖고 DPL만 했으니까 늘 똑같은 걸 할 텐데 이제 매번 R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여기에 이제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정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R을 어떻게 앨리스가 반대쪽한테 주냐면은 얘의 장기간 키로 암호해서 줍니다.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밥 입장에서 세션 키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 밥 입장입니다. 밥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갖고 와서 나의 개인 키로 거듭 제곱을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은 난스 값으로 같이 거듭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프로토콜을 쓸 때 사용자가 밥의 개인 키를 알아냈어요. 밥의 개인 키를 알아내면은 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공격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장기간 키를 확보했을 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보한 밥의 개인 키를 확보했으면 밥에게 접근해서 밥에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키 노출 위장 공격인데 얘는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을 똑같이 얘도 할 수 있죠.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한테 접근하면서 나 A야, 나 C야, 나 D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얘는 다 속게 됩니다. 왜? 결국 얘가 여기서는 A를 줬는데 D라고 하면은 YA 대신에 YD를 쓰겠죠. 그리고 R은 얘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R을 주게 되면 그 R을 쓸 테고 원래는 다른 사람은 못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XB승을 못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격자는 이 XB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쟤랑 똑같은 값을 언제든지 어떤 사람의 행세에서도 밥에 접근해서 나 앨리스야, 나 캐롤이야, 나 데이브야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공격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밥한테 접근해서 밥을 괴롭히는 그런 공격을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살펴본 게 장기간 키의 노출이에요.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세션 키들, 그걸 이용해서 교환된 세션 키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장기간 키의 노출이 아니라 세션 키의 노출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봤듯이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기지키 공격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세션 키를 다시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 세션 키를 교환됐던 그런 메시지를 재전송해서 그 키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공격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그 메시지가 최근성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디지키 공격들은 우리가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이 세션 키가만 갖고 있으면 예로부터 과거에 했던 세션 키나 미래에 있던 세션 키나 확보를 못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션 키는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매번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매번 랜덤하게 생성하니까 하나의 세션 키가 노출이 돼도 그 영향은 뭐에만 있냐면 그 세션 키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션 키나 그 전 세션 키나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노출된 과거 세션 키를 이용해서 다른 세션 키를 계산하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세션 키들을 독립적으로 계산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세션 키를 쓰는데 한번 확립하고 나서 다음 세션 키를 HK로 계산한다고 생각합시다. 해시에서. 그래서 원래는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되니까 세션 키를 한번 확보한 다음에는 그 다음 세션에서는 새로 확보하지 않고 옛날 썼던 키를 해시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션 키를 확보하게 되면은 과거 세션 키들은 계산할 수 있어요? 해시 함수는 일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세션 키는 계산해서 다음 세션 키로는 갈 수 있어도 과거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세션 키를 확보하게 되면은 과거 세션 키들은 계산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사용된 세션 키들은 모두 계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키들은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션 키들을 아까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응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세션에서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쓰는데 각 메시지에 있는 키들이 해시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랄까 한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거는 노출이 안 되는데 미래 거는 노출이 되는 그 다음 것들은 노출이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전방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되냐? 노출이 안 되면 전방의 안정성. 미래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면 후방의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원래 얘기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 얘기보다는 뭘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세션 키, 특정한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되냐? 아니면 미래 세션 키들이 노출되냐? 요걸 살펴보겠고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면 전방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러고 미래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면 미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의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만나게 되면은 얘가 장기간 키와 관련된 얘기인지 세션 키와 관련된 얘기인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네 오늘. 마지막으로는 프로토콜 상호작용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분석을 해봤더니 안전하다고 여겨진 거예요. 진짜 안전한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캐슬리라는 사람은 어떤 프로토콜이 안전하더라도 그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 프로토콜을 함께 쓰도록 만들게 되면은 이 프로토콜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KAS를 써요. KBS를 써요. 얘는 이 자체로는 안전해. 근데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토콜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프로토콜인데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가 여기다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쓰는 키와 여기서 쓰는 키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요. 만약 다르면은 얘를 갖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똑같은 키를 쓰게 하는 거예요. A라는 프로토콜에서도 쓰고 B라는 프로토콜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가 A를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섞어가지고. 그게 프로토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 안전하게 여겼던 프로토콜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기간 키, 뭐 장기간 키뿐만 아니라 모든 키는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한 가지 용도로만. 이 프로토콜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키를 쓰면 문제가 없는 프로토콜들이에요. 근데 같이 섞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의도적으로 얘를 공격하기 위해서 타입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크기도 맞춰가지고 만든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쓰게끔 하더라도 얘에서 쓰는 키, 얘에서 쓰는 키를 달리해주면 좋아요. 근데 키를 달리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키를 달리하면. 그쵸.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10개의 서비스를 쓰는데 10개마다 다 다른 키를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용자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같이 쓰게 한다. 예를 들면 뭐 한 3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프로토콜, 이 서비스 프로토콜도 똑같은 키를 쓴다. 그럼 프로토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교훈. 프로토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 독립적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땡?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키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쓰면은 프로토콜을 분석을 하나만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3개 프로토콜을 다 놓고 얘네들이 상호작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독립적으로만 살펴봐서 안전하다고 해서는 그걸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상호작용 공격은 실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가급적인 키를 달리 써라. 근데 키를 달리 쓰면은 키 관리가 불편해진다. 그러면 같이 쓰게 하되 뭘 해줘야 돼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안전한지 아닌지를 하나만 독립적으로 놓고 분석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줘야 안전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프로토콜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